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더 이상 혼자 끙끙대며 끌어안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 내 갈등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결혼 후에는 또 다른 상처가 생겼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것을 몸소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늘 남편에게 맞춰야 했고 희생을 요구받았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어릴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밖으로 돈이 줄줄 새는 독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돈 벌면 뭐예요? 밖에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다 쓰고 오는데.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한 번은 제가 10살 때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월급날이라며 신나게 나가더니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왔던 적이 있었죠. 결국 어머니랑 저는 경찰서며 병원을 찾아다니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술에 만취해서 도박장에서 패가 망신하고 결국 노숙자들 틈에서 잠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 부축해서 겨우 집으로 데려오셨죠. 당신은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이렇게 살면 우리 다 망해. 알겠어, 알겠다고. 이번엔 진짜야. 다신 안 그럴게. 그 말이 몇 번째인지 알아? 제발 좀 약속을 지켜. 당신 때문에 애까지 고생하는 거 안 보여? 미안해. 이번엔 진짜 다르게 해볼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던 게 몇 년 전인지 알아? 그동안 나랑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봤어? 제발 이번엔 정말 좀 달라져 봐. 이제 우리도 좀 살 수 있게 해줘. 애도 커가면서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나 혼자 이 집 지탱하는 것도 이제 한계야. 알겠어. 이번엔 진짜로 노력할게. 노력만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 나도 더는 버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부탁이야. 그렇게 어머니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고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도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아버지는 술과 도박을 끊지 못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지쳐가고 있었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싸움이 시작됐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방에서 무서움에 떨었어요. 어머니는 늘 아버지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호소하셨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한 번, 두 번이 매일이 되고 아버지가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오시면 매번 어머니와 격한 언쟁이 벌어졌어요. 접시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들렸고 저는 방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이어지는 싸움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고 어머니의 얼굴도 점점 수척해져 갔어요. 부모님의 끝나지 않는 다툼은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아버지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죽어야 끝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 집이 참 지옥 같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대신 가정부 일을 하시면서 온갖 고된 일을 다 겪으셨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남의 집을 청소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땀 흘려 일하셨어요. 그나마 다행히 대학까지 마치게 도와주셨고 전 어머니 덕분에 좋은 직장에도 취업할 수 있었어요. 고생을 하신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전 직장인이 되자마자 어머니를 모시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머니가 그동안 겪어온 아픔과 고통을 하나하나 꺼내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다시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며 버티셨으니까요.
결국 받아낼 돈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그저 아버지와 헤어진 것만으로도 만족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냥 아버지랑 헤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시며 지금은 소박하게나마 편안하게 살고 계세요. 그제서야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주변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칼퇴근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동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어요. 넌 정말 가족에게 헌신적인 것 같아. 매일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 참 존경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어? 고마워. 사실 나도 쉽진 않아. 일 끝나면 많이 피곤하긴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니까. 그게 힘들어도 계속하게 되는 이유야. 그렇구나. 나도 언젠가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네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돼.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가족을 진심으로 먼저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야. 너라면 분명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게 됐고 연애를 하게 됐는데 연애 기간 동안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는데 그때는 남친이지만 현재는 남편인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바로 달려와 도와줬던 일이 기억나요. 당시엔 연애 초기라 그런 부탁을 하는 게 미안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며 어머니를 챙겨주셨어요. 병원에서 기다리면서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옆에서 계속 함께해 주었고 어머니께는 따뜻한 미소로 농담도 건네며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했어요. 남편이 직접 물도 가져다 드리고 필요한 게 없는지 계속 살피며 어머니를 정성껏 챙겨드렸죠. 그때 남편의 배려심을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함께 겪으며 결국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가정적이고 책임감도 강해서 제가 참 든든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퇴사해서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고민이 많았어요.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게 쉽지 않았고 제 커리어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였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거라고 여러 번 설득했어요. 결국 퇴사하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집에서 연년생 남매를 키우며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소중한 경험이지만 때로는 직장을 그만둔 결정이 아쉽기도 해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그런 아쉬움도 덜어지곤 해요. 아이들도 예쁘게 자라주고 있고 솔직히 더 바랄 게 없었죠. 근데 참 사람이란 게 묘해요. 남편이 너무 가정적이다 보니 이상하게 미묘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신혼 초에는 분명히 집으로 바로 퇴근해 오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퇴근길에 시댁에 들르는 일이 많아지더니 아예 대놓고 매일같이 시댁에 다녀와요. 저녁도 시댁에서 먹고 오고요. 정작 저랑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은 정말 적어요. 뭐 애들 씻기고 잠깐 놀아주는 게 다고 그러다 잠들기 바쁘죠. 남편이 가정적이긴 하지만 그저 형식적인 모습뿐이라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시댁 다녀왔어? 진짜 매일같이 가는 것 같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응, 엄마가 저녁 먹고 가라고 해서 갔다 왔어. 아예 시댁에 살림 차리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도 좀 신경 써줘. 나랑 애들은 그냥 덤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잖아. 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아빠랑 좀 더 같이 있고 싶어 해. 매일같이 시댁에 가는 건 솔직히 너무 서운하지. 아휴, 나처럼 잘하는 가장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나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챙겨야 하고 그렇다고 우리 집을 소홀히 하려는 건 아니잖아. 알지. 당신이 노력하는 거 알아.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나도 당신이랑 아이들이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너
또 그냥 나가버리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남편이 밖으로 쏟아지는 것보다 시댁에서 어머니 챙기는 게 낫다고 애써 스스로 위안 삼아 보지만 솔직히 저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남편이 가정에 이렇게나 충실한 게 좋은 일일 텐데 왜 저는 자꾸 미묘한 감정이 드는 걸까요? 남편의 그 가정이 제가 아닌 시댁이라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저희 남편 주말마다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고 싶어 해요. 처음엔 애들이야 뭐 알 바가 있나요? 그냥 따라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고 오곤 했죠. 근데 이제 애들이 중학생입니다. 사춘기라 자기들만의 세계도 생기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잡고 혼자서도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애들도 이제 컸으니 좀 생각해주자고 말했어요. 애들도 자기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랬더니요. 남편은 꼼짝도 안 해요. 애티튜드가 아주 철옹성입니다. 그렇게 큰 걸 모르겠어?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재롱도 좀 부리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 재롱? 애들이 애완동물이야? 이제 사춘기도 왔고 혼자 생각할 시간도 줘야지. 효도도 안 하면 용돈도 없지 뭐. 주말마다 안 가면 그냥 용돈 끊는 거다. 뭐? 애들한테 효도를 돈으로 매겨?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용돈을 무기로 협박을 해? 애들이 뭐 비위 맞추는 장난감이야? 주말마다 시댁 가서 재롱이나 부리면 그게 효도야? 효도가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애들까지 끌어들이지 마. 당신 용돈 협박하면 애들 마음 더 멀어지는 건 뻔히 안 보여? 그딴 식으로 애들 통제할 생각하지 마.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돈 가지고 협박이라니. 정말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심지어 그 전에 애들이 성적 올리고 싶다고 영어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권을 오로지 다 갖고 있는 남편한테 말했더니 이 사람이 성적만 중요하냐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열심히 찾아뵙지도 않는 애들한테 무슨 학원이냐고 인간이 먼저 돼야 한다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글쎄. 남편은 애들한테 성적을 올린다고 뭐가 달라지냐며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애들이 노력하지도 않으니 본인도 애들이 하고 싶다는 걸 들어줄 마음이 안 든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이런 말은 그야말로 애들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애들도 그 말 듣고 기운이 그냥 쭉 빠지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남편은 돈으로 치사하게 구는 일이 많았는데요. 애들이 시력이 나빠져서 제가 드림렌즈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 들어가는 일에는 매번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요. 꼭 애들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붙이면서 말이죠. 너희는 아빠 마음을 다치게 했는데 왜 내가 너희 드림렌즈를 사줘야 돼? 뭐라고? 애들이 아빠 마음을 다치게 했다고 드림렌즈를 안 사줘? 지금 애들 건강보다 당신 기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정말 쪼잔해도 정도가 있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기분만 생각할 거야? 아빠, 영어학원도 가고 싶다고 했는데 안 보내주고 이것도 안 해준다고 하고 아빠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정말 힘들어요. 맞아. 아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있고 필요한 게 있는데 아빠가 너무 막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우리 마음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빠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아빠한테 잘 보이면 좋은 게 많다는 걸 왜 모르니? 애비가 돼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태도로 애들을 가르친다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들도 말이 안 통한다고 느꼈는지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때부터 남편이랑 아이들 사이의 대화가 거의 단절될 위기에 처했어요. 저는 이 갈등이 좀 풀리길 바라는 마음에 남편을 다시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한테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매달리는 게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돈 나올 구멍이 그쪽밖에 없잖아요. 아이들 교육도 있고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남편이 경제권을 꽉 쥐고 있으니 어쩔 수 없죠. 자존심을 굽히고서라도 남편을 설득해야 아이들이 원하는 걸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라도 얘기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선 화가 끓어오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시도해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보, 애들도 이제 자기 인생이 있잖아. 주말마다 시댁에 데려가서 재롱 피우고 용돈 받는 거 그만 좀 하자. 강제로 시댁에 끌고 가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도 훨씬 좋을 거야. 우리가 없으면 줄기가 어떻게 자라겠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애들의 뿌리야. 그럼 왜 우리 친정 부모님한텐 효도 안 해? 시댁만 방문할 게 아니라 친정도 똑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려면 공평해야지. 내가 돈 벌어오니까 울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지. 억울하면 당신도 당신이 돈 벌어오면 친정에도 효도해. 뭐라고? 내조하라고 해서 퇴사하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 그때는 나보고 집안 살림하고 애들 돌보라더니 이제 와서 내가 돈 못 번다고 친정 부모님께 효도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당신 부모님께는 효도해야 하고 우리 친정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까지 차별하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근데 당신은 돈 벌어오는 걸 핑계로 우리 친정까지 무시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데? 당신 진짜 너무해. 너무 치사하고 이기적이야.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되려 화를 팍 내며 그럼 네가 벌어오라고 싸붙이는데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가 힘들었죠.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참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어요. 아, 그래. 내가 직접 벌어보자고. 이제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하교했을 때 다 앉혀두고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도 이제 돈을 벌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많이 컸고 아빠 눈치 보지 않고 너희들한테 편하게 돈 쓰고 싶어서 엄마도 일해보려고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죠. 처음에는 애들이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저를 응원해 주더군요. 아이들은 엄마도 하고 싶은 걸 하라면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어요. 정말 애들이라기보다는 애 어른처럼 속이 깊은 모습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절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애들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솔직히 남편의 태도에 정말 많이 실망했지만 이제부터는 저도 막막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이렇게 살다가는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립심을 키우는 게 더 필요하다고 느꼈고 무엇보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시댁에 데려가서 재롱을 피우게 하고 그걸로 용돈을 받는 인형놀이 같은 일은 이제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고민하니 예전에 결혼하기 전 재봉틀로 이것저것 만들던 때가 떠오르더군요. 그때는 친구들에게 선물해주기도 하고 작게나마 돈을 벌어보기도 했었는데 그거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봉틀을 다시 꺼내서 제대로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죠. 처음에는 일단 무작정 원단을 사다가 가방도 만들고 티코스터나 책 커버 같은 것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둘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 팔아볼까 고민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것들도 서치해보고 실력을 좀 쌓아갔죠. 근데 온라인 사이트 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돈 주고 사이트 만들면 몇천만 원씩 든다고 해서 독학으로 사이트 만드는 방법을 찾아가며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사이트 판매 페이지를 만드는데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품 사진을 찍는 방법도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설명도 어떻게 써야 매력적으로 보일지 고민하며 하나씩 수정해 갔죠.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제품들을 올리게 되었어요. 처음엔 사진도 허술하고 설명도 부족했지만 직접 해보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역시 내가 직접 해봐야 나중에 남한테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저를 남편은 비웃더라고요. 제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항상 이런 식이었죠. 제 노력을 깔보는 듯한 말투와 태도는 정말 역겨웠어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손재주로 뭔가 해봐야 별 볼 일 없을 거라며 대놓고 무시했고
이게 뭐 대단한 돈이 되겠냐는 그 말 속에는 제가 뭘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듯한 남편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이게 뭐 대단한 돈이라도 되겠어? 그냥 시간 낭비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봐야 뭔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아? 당신이 나보고 돈 벌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대단한 돈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벌어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왜 자꾸 시비를 거는 건데? 그냥 어차피 안 될 거잖아. 왜 그렇게 애쓰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시간 낭비하면서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 애써도 안 된다는 말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냥 지켜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 당신이 지금 했던 말 후회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그래. 당신은 항상 자신만만하더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쩔 거야? 결과가 안 좋아도 괜찮아. 적어도 내가 선택한 거고 내 의지로 한 거니까 후회는 없을 거야. 근데 만약 결과가 좋으면 그땐 어쩌려고 그래? 진짜 고집불통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당신은 전혀 물러서지 않는다 참. 그래, 고집불통이라도 상관없어. 난 이거 나 때문도 있지만 당신이 돈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애들이 하고 싶다는 거 마음껏 시켜주고 싶어서. 내가 벌어서라도 해주려고 하는 건데 방해하지 마. 사실 남편의 비웃음이 너무 얄밉고 속상해서 그 말투 하나하나가 마치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동안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걸 다 시켜주지 못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포기할 수는 없었죠. 남편한테 치사하게 돈 벌리는 것도 지긋지긋했기에 이를 꽉 물고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남편의 비웃음에 굴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그 비웃음을 힘으로 삼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조금씩 만든 제품들을 하나 둘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후기들이 올라오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 어느새 단체 주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선물용으로 제품을 찾는 고객들도 많아지게 되면서 작업실이 필요해졌고 결국 직원까지 고용할 정도로 일이 커졌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제가 뭐 대단한 걸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냥 부업이나 하겠거니 하고요. 원체 시댁한테 정신이 팔려 있으니 제가 뭘 하든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더군요. 저는 일부러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 남편과 공유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지는 뭐 나랑 공유를 했나요? 그중에 제일 짜릿했던 건 제가 모은 돈으로 친정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빌라가 낡고 방범이 잘 안 돼서 방범이 잘 되는 신축 빌라로 옮겨드렸죠. 그걸 알게 된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남편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 새 집으로 옮겨드렸어. 엄마 진짜 대단해. 뭐? 엄마가 할머니를 새 집으로 옮겨드렸다고? 그거 무슨 돈으로 한 거야? 대체 어떻게 그런 걸 한 거야? 엄마가 자기 힘으로 번 돈으로 한 거야. 아빠, 엄마 진짜 멋있지 않아? 아빠랑은 다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다 해내잖아. 뭐라고? 엄마가 그렇게까지 했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다 했대? 그때부터 남편이 갑자기 제 매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벌고 있는지 집요하게 물어보면서 마치 돈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 한동안 귀찮게 굴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벌고 있는 거냐고 반복해서 묻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솔직히 그 인간에게 금액을 알려줄 이유도 없고 그런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관심을 갖는 게 영 달갑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작업실까지 몰래 따라와서 제가 하는 일을 직접 보더니 그제서야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진지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죠. 뭐 그걸 보고 이제 와서 좀 달라진 척 하는 것도 참 우습기만 했어요. 사장님 계세요? 오늘 뭐 만드시나 해서 궁금해서요. 그래도 가끔 와서 봐줘야죠. 뭐야, 왜 또 왔어? 그냥 궁금해서? 진짜 할 일 없나 보다. 아니, 내가 사장님 남편인데 가끔 와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 너무 쌀쌀맞게 그러지 말고.
도와준다? 도대체 뭘 도와줄 건데? 솔직히 당신 여기 와서 뭐 제대로 해준 적 있어? 괜히 어설프게 굴지 말고 그냥 당신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여기 와서 방해나 하지 말고. 알겠어? 남편의 이런 태도 변화는 저한테 너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달갑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꾸 작업실에 와서는 제 직원들에게 자기가 사장님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접받으려는 눈치였죠. 제가 거래처에 편하게 오가려고 차를 구매했을 때도 그걸 보더니 또 질투가 나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냐는 듯이 괜히 헛바람이라도 든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면서요. 저한테는 그 모습이 너무 유치하고 불편했어요. 남편이 새 차를 보면서 무슨 돈으로 이런 차를 뽑았느냐며 괜히 헛바람이라도 든 것 아니냐는 듯 빈정거리는 말투로 물어보더라고요. 정말로 이만큼 벌었냐는 질문에 저는 어이없다는 듯이 계속 몰래 쫓아와서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대꾸했어요. 이 정도는 사고도 여유가 있을 만큼 벌었다고 말하니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는 새 차를 뽑은 기념으로 친정 어머니와 드라이브도 하고 호텔 뷔페에도 다녀오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죠. 저녁에는 호텔 뷔페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자랑하듯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엄마랑 호텔 뷔페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라고. 그리고 당신은 오늘도 어머니께 가서 밥 차려달라고 할 거냐고 비꼬았죠. 애들은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고 온다고 했으니 당신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했네요. 이제야 제대로 효도를 한다고 늦었지만 우리 엄마한테 최고로 호강시켜줄 거라고 놀리듯이 덧붙였어요. 남편은 제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하고 그저 멀뚱히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 어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죽상을 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더군요. 우리 예쁜 며느라가 요즘 뭐가 잘 된다면서? 바깥일이 아무리 잘 돼도 제일 소중한 건 가족인 거 알고 있지? 우리 아들 밥 차려줄 때 너도 건너와라. 바깥에서 고생하고 안에서 푹 쉬어야지. 어머니, 요즘 일이 잘 돼서 바빠요. 시댁 가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언제 그렇게 저까지 챙겨주셨다고요? 암튼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니? 아무리 바빠도 가족 챙겨야지. 그렇게 돈 많이 벌면 뭐하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겠니? 우리가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네, 물론 가족이 중요하죠. 하지만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혼자 이렇게 벌어서 애들 하고 싶은 거 시켜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요. 그 노력도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아니면 내가 차려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밖에서 먹어도 돼. 우리랑도 호텔 뷔페 한번 가보자. 나도 잘난 며느리 두었다고 자랑 좀 하고 다녀야겠네. 참나. 결국 호텔 뷔페 가자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그 말투는 생전 처음 듣는 굽신거리는 말투였어요. 그동안 절대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제 눈치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눈짓을 보냈고 눈치껏 시부모님을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더군요. 시부모님이 돌아간 후에 남편은 저한테 착 달라붙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참 어이없고 웃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남편이 조금이라도 깨달았기를 바랐죠. 내가 생각이 짧았어. 가족끼리 그렇게 선 긋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생각이 짧았다고? 이제 그 말로는 부족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긴 해?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월급 전부 다 내놔. 내가 우리 집 가장이나 다름없으니까 이제 내가 관리할 거야. 당신은 내가 줄 체크카드로 생활하면 돼. 알겠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당신하고 애들한테 더 미안하지 않게. 내가 진짜 제대로 할게. 저는 남편이 굽실거리며 말하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단호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동의하며 굽신거렸고 저는 체크카드를 건네줬어요.
남편에게 월급을 다 내놓으라 했으니 저도 체크카드를 준 거였어요. 일단은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법이기도 하고 일부러 빠져나가는 돈을 조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준 거였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체크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니 남편은 여전히 대부분의 돈을 시댁에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쓴 흔적은 거의 없고 오히려 젊은 여자가 살 법한 화장품이나 옷 같은 것들이 잔뜩 구매되어 있어서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회춘에 관심이 많으셔서 또 남편을 졸라서 산 건가 싶었죠. 시어머니가 나이값 못하고 계속 요구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남편에게 한바탕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왜 우리 애들한테는 안 쓰고 시댁에만 그렇게 돈을 써? 그냥 우리 엄마도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일 아니잖아. 내가 월급 다 주고 있잖아. 나도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월급 다 준다고 그게 끝이야? 가족을 위해서 책임질 부분은 다 해야지. 애들한테는 왜 안 쓰냐고. 우리 애들도 당신 자식이잖아. 시댁만 챙기고 애들은 뒷전인 게 말이 돼?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어. 그냥 필요하니까 좀 신경 쓴 거지. 알겠어. 앞으로는 애들한테도 더 신경 쓸게. 하지만 너무 몰아붙이진 마. 몰아붙인다고?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행동을 보니까 안 몰아붙일 수가 없네. 내가 이렇게 말하게 만들지 말고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어. 정말이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남편이랑 얘기 끝냈는데도 속이 하나도 안 풀리더라고요. 변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동안 해왔던 약속들이 다 헛소리였잖아요. 확 한 번만 더 그러면 체크카드도 안 줘버린다고 다짐했네요. 그러다 며칠 뒤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고향 친구인 선희 이모 딸의 결혼식에 같이 갈 수 있냐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딸 자랑도 할 겸 제 차 타고 편하게 가자고 했어요. 엄마는 고맙다며 통화를 끊으셨고 결혼식 장소와 날짜를 문자로 보내주셨죠. 근데 참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나 싶게 이 결혼식이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쯤 남편이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필 제가 또 엄마 친구 딸 결혼식 얘기를 들은 후부터 남편은 자꾸 뭔가 숨기려고 하고 폰을 감추거나 제가 방에 들어가면 놀라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느 날은 방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폰을 숨기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수상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의식하지 않는 척 했는데 남편이 저를 슬쩍 살피며 몰래 자켓을 확인하는 걸 보고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도대체 뭘 숨긴 건지 확인해봤죠. 청첩장이었는데 사진은 없고 이름과 주소, 시간만 적혀 있었어요. 어머, 근데 참 우연스럽게도 다음 달 주말에 가기로 했던 선희 이모 딸의 결혼식과 날짜와 장소가 똑같았거든요.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남편한테 말하진 않았지만 남편은 평소에 이런 거 시시콜콜하게 다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일단 모른 척하기로 했죠. 그 후로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젊은 여자가 살 법한 물건들을 잔뜩 산 것도 이상하고 청첩장을 숨기려 했던 것도 미심쩍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주말마다 회사 일 때문에 나가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집을 나가는 것도 점점 더 의심스러웠죠. 그 말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도 했고요.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남편의 행동이 거짓말 같아 보일수록 제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엄마 친구 딸의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 역시나 남편도 새벽같이 회사에 일이 있다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당연히 본인도 그 식장을 가야 하니 나가는 걸 텐데 왜 회사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저는 일단 곧 만날 거라 생각하며 차분히 준비하고 엄마를 모시러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정말 가지가지 하는 게 남편이 제 새 차를 가지고 간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요. 황당했지만 일단 약속 시간에 맞춰 가야 하니까 남편이 끌고 다니는 경차를 타고 친정 어머니를 모시러 갔어요. 어머니께도 장서방이 내 새 차를 본인 차랑 바꿔갔다고 말했어요. 새 차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다고 했죠.
식장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제 새 차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드라이브할 때 번호판을 기억하셨던 친정어머니가 제 차를 보더니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당황하셨고 네 차가 왜 여기 있는 거냐고 했어요. 아니, 장서방도 여기 와 있나 보네. 너가 오라고 했니? 아니요, 엄마. 남편도 오늘 결혼식장 간다고 하긴 했는데 여긴진 몰랐어요. 엄마도 장서방이 결혼식장 간다는 말 없지 않았냐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일단 상황을 모면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가니 계속 해왔던 행동들이 더욱 의심스러웠죠. 속으로는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우연들이 겹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느꼈고 이 결혼식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는 일단 고향 친구분을 만나러 먼저 식장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도 같이 인사만 드리고 나서 최대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와 남편을 찾아 나섰어요. 식장 주변을 살피면서도 혹시 남편에게 들키지 않을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뭔가 큰 비밀이 드러날 것 같은 느낌에 손이 떨릴 정도였죠. 남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그 모습을 잡아내기 위해 주위를 샅샅이 살펴봤어요. 도대체 내 새 차를 몰고 와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건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홀이 2군데 있었는데 이름을 확인해보니 남편이 감춘 청첩장에 있던 사람들 이름이더군요. 엄마 친구 딸이 결혼하는 홀의 맞은편 홀이더라고요. 마침 그때가 코시국이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저는 그 홀에 들어가 하객석에 섞여 앉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남편을 눈으로 찾고 있었죠. 결혼식이 곧 시작되었고 사회자가 신랑 입장을 선언하는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신랑이 입장하는데 그게 남편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왜 남편이 저기 있냐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으면서 정말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졌어요. 하다 이 인간이 사기 결혼을 하는 건가 싶었고 그동안의 미심쩍었던 행동들이 머릿속에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자가 쓸 법한 물건들을 샀던 것, 주말마다 회사를 핑계로 나갔던 것, 폰을 숨기고 화들짝 놀랐던 순간들까지 전부 다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믿기 어려웠죠. 진짜로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이 날 이렇게까지 기만하고 있는 걸까 싶어 분노가 치솟았죠. 그러다 다른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엿들었는데 신랑과 신랑 가족석에 앉아있는 남자가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응? 뭐라고?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어요. 저기 앉아있는 남자가 남편과 똑같이 생겼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 말을 듣고 얼른 먼 발치에서 신랑 가족석을 확인했는데 정말로 가족석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석에도 남편이 앉아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랑 얼굴이랑 남편 얼굴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빨리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도대체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파헤쳐야 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전 가족 사진 찍는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사실 눈앞에서 남편을 보면서도 그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신랑이랑 남편이 똑같이 생겼다는 건 분명 우연이 아닌데 정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드디어 가족 사진을 찍는다고 하길래 저는 앞으로 나가서 두 남자 앞에 딱 섰어요. 신랑은 어리둥절해하며 저를 쳐다보고 가족석에 앉아있던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눈이 동그래졌죠. 여기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당신이 여기에 왜 있는 거야? 혹시 형수님이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형이 형수님에 대해 정말 자주 얘기했어요. 형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분인지 형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늘 자랑하시더라고요.
또 이번 결혼 준비하면서 형수님께서 웨딩카까지 흔쾌히 빌려주셨다고. 정말 감동했어요. 전 순간 멍해졌어요. 웨딩카? 제 새 차를 허락해줬다고? 근데 또 남편 동생인 것 같은 신랑이 넉살좋게 웃으며 가족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면서 절 앞으로 이끄는 겁니다. 사진은 결국 찍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을 수 없었거든요. 속에서는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전 가족 사진에서 빠지기로 했고 그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을 찍고 내려온 남편을 붙잡고 물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 말해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 사실 나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나는 아버지를 따라갔고 지금의 어머니와 재혼 가정에서 자랐어. 그리고 쌍둥이 동생은 친엄마를 따라갔어.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지. 그런데 최근에 친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먼 친척을 통해 동생 소식을 알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근데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어?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숨긴 건데? 나도 가족 아니야? 나도 말하기 어려웠어. 어머니도 알면 마음 상할까 봐 걱정됐고. 그게 다야? 여전히 시어머니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나한테 왜 과거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그걸 묻잖아. 그때 남편 동생이라는 신랑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천진난만한 얼굴로 다가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죠. 그의 태도에서 조금의 거리낌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반갑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형수님,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웨딩카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이 제 와이프한테도 선물을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진짜 감사드려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형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도운 거지. 정말 어이가 없네. 내 돈으로 그렇게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 지 와이프는 안 챙기고 네 동생 와이프 챙기고 있었던 거야? 내 돈으로?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의심했잖아요. 남편이 제 카드로 젊은 여자들이나 쓸 법한 물건을 잔뜩 샀다고. 그게 알고 보니까 다 지 동생 와이프한테 사준 거였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죠. 남편은 눈을 피하면서 슬그머니 말하더군요. 그게 30년 만에 만난 동생이기도 하고 동생이 갑자기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냥 형으로서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됐고 변명하지 마. 근데 차는 절대로 빌려줄 수 없어. 그 차 내 거다.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내 차인데 왜 네 동생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야? 네 능력으로도 못하는 주제. 더 쪽팔림 당하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차키 내놔. 이미 형으로서 해주기로 했는데 이러면 내가 너무 곤란해져. 좀 해주면 안 될까? 30년을 남처럼 살다가 이제 만난 동생에게는 그렇게 지극정성이면서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살아온 나랑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어?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결국 그 가족에 우린 없었던 거지? 나한테는 안 쓰고 당신 가족한테만 그렇게 써대고 이런 시댁 비밀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남편은 머뭇거리며 한 발짝 물러서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저를 막으려 했어요. 잠깐만 진정하라고. 이렇게 갑자기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제 분노를 달래기 위해 어설프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갈팡질팡하며 절 붙잡으려 했지만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서 차키를 빼앗고 체크카드도 내놓으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체크카드는 이미 시부모에게 있다며 그거 좀 쓴다고 제 재산 닳는 것도 아니라고 투덜거리면서 황급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자리를 벗어나려고 급하게 발걸음을 옮겨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치는 동안에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제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곧바로 은행 어플을 켜서 체크카드에 있던 돈을 몽땅 다른 통장으로 옮겨뒀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찾아 지금 상황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지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그만 눈물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며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피로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제 차에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단 집에 도착한 전 남편의 신용카드를 찾아들고 그대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은 제게 왜 체크카드 결제가 안 되냐고 성화를 부리고 계셨죠. 자기 아들한테는 연락도 못하고 저한테만 난리를 치는데 아주 불만이 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체크카드는 잔액이 없어서 결제가 안 된다고 차분하게 설명드리면서 가방에서 제가 챙겨간 남편의 신용카드를 2장 꺼내어 건네드렸어요. 물론 그게 남편의 신용카드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저 이 카드로 사용하시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시부모님은 별다른 의심 없이 카드를 받으셨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참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정말 끝을 봐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후 저는 그 속내를 철저히 감추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인간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체크카드를 시부모님께 주면서 계속 쓰게 만들었냐는 내용이었어요. 왜 이런 걸 물어봤냐면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남편은 어설픈 변명을 내놓으며 미안하다고 그냥 급해서 그랬고 시어머니가 당장 필요한 게 있었다고 했는데 이 말 자체가 지가 자백을 하는 거였어요. 내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는 자백이요. 저는 이걸 들고 바로 변호사에게 보여줄 거고 이혼소장 작성하려고 했죠. 제 눈치를 보며 집에 기어들어온 남편이 말하길 신용카드가 남편 것인지도 모르고 시부모님이 한도 초과할 정도로 결제를 했다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렇게 써제끼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카드 하나가 한도 초과가 뜨니까 다른 카드로 또 쓰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날아오는 문자에 기겁하며 급하게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뭐 얼마나 긁고 계신 거예요? 엄마, 그거 제 카드라고요. 아들 거덜낼 일 있어요? 뭐라고? 네 돈이었어? 아예 애미가 준 카드니까 당연히 써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알았어. 다 환불할게. 엄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일단 다 환불해 주세요. 그래. 알겠으니까 진정 좀 해라. 우리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잖아.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통화에 끼어들어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시키라고 했고 다 듣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번 건 귀하고 제가 번 건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힘들게 번 거라 어머님, 아버님께 요만큼도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네가 감히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 어떻게 네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챙겨주셨다고요? 제가 언제 도움을 받았죠? 오히려 제 돈, 제 시간 다 빼앗기기만 했잖아요. 이제 더는 그런 대우 못 받아요. 이게 진짜.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데 그런 소리를. 편했다고요? 그게 어머님, 아버님께서 보시기엔 편해 보였겠지만 저한텐 지옥 같았어요. 이제 더는 참지 않겠어요.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혼이냐? 네 마음대로 해봐라. 두고 보자고. 네, 그럴 겁니다. 저도 이제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살고 싶거든요. 두고 보세요. 후회하시게 될 테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시부모님의 고함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냉정하게 선언했죠. 난 이제 더 이상 당신 가족이 아니며 나도 내 가족에게 충실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제 앞에 서서 가족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며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물었죠. 남편이 생각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정말로 저와 아이들이 있었는지, 돈줄이 끊기니까 이제 와서 가족이라면 매달리는 것 아니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혼 절차를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검토하고 남편의 부당한 행동을 조목조목 정리하며 이혼 사유로 제출했죠.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와 단호한 태도에 점점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 역시 더 이상 그 문제에 개입하진 못했고 결국 남편은 이혼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편은 몇 번이나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자며 연락했지만 전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남편이 보낸 문자에는 후회와 애원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이미 그와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죠. 아이들도 남편 행동에 실망했고 저와 함께 친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결국 이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던 날, 저는 마침내 그 긴 싸움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시부모님의 커져버린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 큰 다툼을 벌였고 결국 부모와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어느 날 애들 짐 때문에 살던 집에 들렀다가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이 크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전 남편은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고 전 시어머니는 화가 난 얼굴로 아들을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거들며 전 남편에게 비난을 퍼부었죠. 엄마, 아버지, 제발 좀 자제해요. 지금 저도 힘들다고요. 네가 지금 이게 다 네 책임이란 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네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저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요. 왜 자꾸만 저한테만 의지하려고 하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네가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냐?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문 밖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는데 절 발견한 전 시부모님은 절 보자마자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며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소리 높여 말했어요. 전 시아버지 역시 거친 목소리로 절 향해 비난을 퍼부었죠. 그들은 제가 그동안 가족을 외면하고 자신들을 힘들게 했다고 원망하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서 있던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이제 그만하시죠. 절 비난하는 걸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가 뭘 희생했다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지경이 됐어. 아니죠. 효자인 아들내미 탓을 하셔야죠.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이들에게조차 무관심하고 박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갈 길 찾은 건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배은망덕한 것. 우리가 너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그렇게 대해주신 덕분에 저는 제 삶을 찾았어요. 그쪽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더 이상 여기서 희생하지 않을 거고 저 효자 아들내미랑 맞춰서 못 살아요.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한편으로는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혼 잘했고 이제는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 인간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절 원망하든 말든 애들 집만 챙겨서 나왔죠. 전 남편한테 들었는데 결국 자기 부모랑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그제서야 전 남편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듯 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죠. 저는 이제 절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친정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업도 번창하고 있어서 이제 친정어머니와 함께 더 넓은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전 시댁 인간들을 보면서 딱 하나 느꼈어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가족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호작용적으로 노력해야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듯 했죠. 앞으로도 절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고 여러분의 응원 가득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